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올해 교육 현장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고교학점제 시행, 디지털 교실혁명 등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과 함께 광주 교육정책의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으로 이제 올 한 해 광주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 또 광주시 교육청에서 또 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여객기 참사로 광주는 가장 많은 85분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의 광주 학생이 희생됐고 15명의 학생은 부모를 잃었습니다. 교육청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쭉 상황들 확인하시고 또 지원책도 마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 교육청은 발빠르게 상황반을 만들어서 대응을 해왔고요. 무안공항에 가서 상황 회의를 함께 했었고 뿐만 아니라 합동 분향소 설치 그리고 참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연결식 하는 데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다 학생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희생자가 4명이 나왔고요. 또 부모를 잃은 우리 학생이 좀 중복이 되어집니다만은 15명의 학생이 나왔는데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학업이 시작되어지면은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이러한 트라우마로부터 굉장히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저희 교육청의 과제였고 일단 트라우마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상담 지원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명의 우리 학생들에게는 우리 희망사다리 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금과 생활비를 다달이 25만 원씩 그 학교가 졸업하는 때까지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러한 면에 있어서 저희는 다른 데와 다르게 더 발빠르게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모쪼록 이번 희생과 관련되신 분들 또 학생분들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또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많은 도움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해 교육계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논란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이 됐고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조례 존폐 논쟁까지 이어졌습니다. 2024년 교육 현장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지나가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교육 현장에서 어떤 일들 좀 있었는지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초등학교에 이제 늘봄 학교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침 돌봄, 그다음에 방과 후 돌봄 그리고 저녁 돌봄까지 저희 지역은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방과 후 돌봄과 그리고 저녁 돌봄 관련해서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우리 학교가 할 수 있는 몫은 최선을 다해서 확대를 하고 하지 못한 것들은 지역 아동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한 명의 아이도 원하는 아이들이 이 돌봄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봄을 준비하고 시행해 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저희는 오래전부터 이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이 광주 온 학교라고 하는 것을 개설해서 여기에서 강사를 구하지 못하거나 공간이 협소해서 이 원하는 학과목을 듣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학과목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의대 정원이
의치 약학 계열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선호하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경우에 입학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최고 최신의 정보를 학부모 아카데미와 또 1교 1대입 디렉터를 도입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모든 아이들이 원하는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또 의대 정원에 확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고요. 교권과 그리고 우리 학생 인권 조례는 이게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애써 왔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나왔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광주 교육을 책임지신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임기가 지금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 가시적인 정책 성과들이 좀 나올 시기다. 이제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광주 교육의 도드라지는 변화 또 두드러지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다시 교육의 본질로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 밑에 다양한 실력 그리고 따뜻한 인성 글로벌 기반의 세계로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미래로 이러한 정책을 펴왔는데요. 이 모든 면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 그리고 대학 수능 능력 시험과 관련해서 1, 2등급이 올라갔고 7, 8, 9 등급이 아래 등급은 또 더 적은 숫자가 적어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력이 향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률도 1% 이내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한글을 쓰고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국 취업률보다 더 우리가 높은 소위 55.9%의 취업률을 낳아서 이번에 특성화고에 이 신입생 진학을 하는데 다른 때 같으면 미달입니다. 그래서 일반계고 떨어지는 아이들이 특성화고를 나중에 이제 보충해서 가는데 이번에는 1.27대 1이라고 하는 경쟁률이 생겼어요. 그래서 특성화고를 떨어지면 이번에는 일반계고를 가는 이러한 역전 현상이 생길 정도로 특성화고가 이렇게 붐업을 이루었다. 그래서 특성화고도 취업률이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평가하는 교육감 공약률 이행률이 SA 2년 동안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교육부가 평가하고 있는 최우수 교육청으로 평가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이외에도 이제 부족한 재원을 채우기 위해서 특별 교부금을 받은 각종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약 720억 정도의 저희가 교부금을 추가로 이렇게 받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자질구레한 성과들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가시적으로 향상된 좋은 성과를 낸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교육부 평가에서 또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는 2년 연속으로 또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좀 극단적으로 좀 갈렸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뼈아픈 지적이긴 합니다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도 이 부분은 이제 4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청렴 체감도하고 청렴 노력도가 중요합니다. 청렴 체감도에는 내부 청렴도와 외부 청렴 체감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청렴 노력도는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또 내부 청렴 체감도도 올랐습니다. 단지 외부 청렴 체감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이 학교에서 그 운동부 학부모님들이 어찌됐든 간에 덜 청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제에서 저희가 감점을 받아서 작년보다 올해 획기적으로 청렴도를 올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그걸 이행을 못하고 작년과 같은 점수가 나왔는데 이 운동부와 같은 외부 청렴 체감도만 내년에 올리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내년에는 가등급 1등급을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광주 학생들 또 다양한 꿈을 꾸는 것, 또 실력을 갖추는 것, 뭐 2가지 다 강조해 오셨는데 좀 전에 이제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율이 굉장히 늘었다는 거, 그다음에 취업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뭐 더 이렇게 성과라고 볼 만한 것들, 우리 학생들의 성과라고 할 만한 것들 더 있을까요? 이제 저희들은
학생들한테 일반고 학생들한테 공부를 해라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고 공부를 하고 싶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365 스터디 카페를 만들었고 1교 1대입 디렉터를 만들어서 365일 동안 진로 진학에 대한 상담을 쭉 해왔고 그 결과 아까 대학 입학 진학률이 훨씬 높게 나왔는데 여기서 수치로 작년보다 얼만큼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불편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학 진학을 포함한 상급학교 진학률이 일반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학과를 개편하고 농공상 시대에 있었던 학과를 이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기반의 AI 시대에 맞는 학과로 개편을 하고 광주공고를 광주형 마이스터고로 이렇게 바꿈에 따라서 그러한 노력들이 취업률 향상과 진학률 향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노력 하나하나는 정말 적은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 변화이고요. 그리고 광산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가 그동안에 25명 정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200명이 넘는 학생이 지원을 했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왔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엄청나게 큰 변화다. 그리고 광산구에 있는 모 남자 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에는 한 반을 채우거나 많아야 두 반이었는데 이번에는 1차 지원을 92명이나 해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아보면 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이 학생들의 선호도도 달라졌고 특성화고에 대한 것도 달라졌고 그래서 현장의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 또 지난 임기까지 지금 광주 교육과 관련해서 성과들 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쭉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질 광주 교육 또 광주 교육의 새로운 시도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올해 광주 교육의 방향은 뭐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큰 틀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다시 교육의 본질로라고 하는 캐치플레이스를 그대로 갑니다.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글로벌 기반의 세계로 디지털 기반의 미래로도 갑니다. 똑같이 가는데 작년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추가했던 게 뭐냐면 다시 책으로. 그래서 노벨 문학상이 나오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였습니다마는 저희가 독서 프로그램을 강화를 했었던 것이 작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러한 독서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거고 그래서 다시 책으로 함께 책으로라고 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올해의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기초과학에 대한 것, 특히 수학과 과학에 대한 것들을 더 강조하겠다. 그래서 특별히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수포자가 없는 교실을 만들겠다. 과학과 관련해서는 10년 이내에 최소한 이내에 우리 광주에서 노벨 과학상이 만들 수 있도록 과학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 아픈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마음 아픈 아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돼서 체계적이고 더 유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생활교육과를 새로 신설해서 이 아이들을 좀 지원을 해보자. 그래서 올해는 이러한 것들에다 치중을 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잠자는 아이들 있는데 이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는 그러한 일반계 고등학교를 만들어 보겠다. 이게 25년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굉장히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다소 도발적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만 수학 포기 학생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 이게 수포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 명사처럼 대한민국 사회에서 네. 너무나 많이 융통되고 있는 말인데 수학 포기자가 없는 학생, 수학 포기 학생이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기초과학, 특히 위계 질서가 있는 교과목인 경우 수학이나 과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대략 학생들이 중학교 때쯤 되어지면 흥미를 잃기 시작하고 이 중학교 이후부터 가게 되어지면 흥미를 잃은 아이들은 수학을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이런 아이들이 생깁니다. 그 왜 수포자가 나온가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수학은 재밌게 가르쳐야 되고 수학을 체험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고 놀이를 통해서 가르쳐야 되고 하는데 교과서 중심의 문제풀이 중심의 수학으로만 가르치니까 이러한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떨어지더라. 그래서 재밌는 교수 방법, 수학 교수 방법을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에 개발해 보겠다. 그리고 재밌는 교수 방법뿐만 아니라 수학을 체계적이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재 연구를 해서 그러한 교재 연구를 하되 특별히 학생 맞춤형으로 수준별 맞춤형으로 한번 이 수학을 배워보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나올 앞으로의 콘텐츠 중에 하나가 AI 홈워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학생 수준에 맞는 수학 문제를 다 다르게 풀 수 있도록 하고 피드백도 다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수학을 조금 더 쉽게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하고 수학을 일찍 포기해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교육 과정 속에서 교수 학습 방법을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수학을 더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더 디테일한 전략들은 추후에 또 좀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이 문학에 대한 관심, 또 이 문학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독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붐업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전체적으로 학생들도 학부모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진 영역이 됐습니다. 이 문학, 독서라고 하는 것이요. 광주시 올해 이 독서 교육, 문학 교육 어떻게 해나가실 겁니까? 일단은 작년과 같이 저희는 작년에 이렇게 독서 교육을 했습니다. 독서가 그냥 읽어라 책을 읽어라 해서 책이 읽혀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그걸 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에게 부여하는 독서 마일리지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42.195 마라톤처럼 독서 마일리지를 채운 아이들 중에 선발해서 작년에는 괴테를 만나러 독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작가를 만나러 갈 수 있다. 독일을 8박 9일인가요? 8박 10일을 갔다 왔던가 그랬을 텐데요. 이 독일 가고 젊은 베르테의 슬픔도 있고 그때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도 있고 서로 토론도 하고 하는 모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책을 많이 읽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자. 그래서 독서의 이러한 세계화를 추진했는데 올해는 해밍웨이를 만나러 미국 플로리다로 갑니다. 이러한 것에 들떠있는 우리 아이들은 책을 읽어라 하지 않아도 그렇게 가야겠다. 저자를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작가를 만나야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책을 많이 읽게 되어지고 더 따라서 독서 붐업도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교육감님 취임하신 이후에 특히나 좀 많이 눈여겨 보였던 몇 가지 정책들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있는데 이거 저는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광주 학생들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되는 거 보니까 성인인 제가 보더라도 또 학부모 입장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광주교육청을 대표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올해도 계속 진행이 될까요? 예, 당연히 계속되고 또 확대됩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12개 프로그램에 한 38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작년에는 16개 프로그램에 47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는 일단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을 세웠습니다만은 이 예산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올해는 지역사회와 함께 좀 운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 타진을 해봤는데 일부는 또 가능하지 않을까. 경총이나 상공회의소나 이런 지역사회에서 인재 육성을 하고 있는 인재 육성에 관심이 많은 기관이나 단체들로 하여금 저희와 함께 이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을 같이 추진을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게 실현이 되면 학생 수가 더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지식과 인성의 성장일 겁니다. 광주교육도 따뜻한 인성에 대해서 또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을 위해서 또 인성교육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어떻게 구현이 될지 많은 학부모님들 관심 갖고 계실 텐데요.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도 좀 계획을 소개해 주시죠. 예, 비단 인성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심리 정서적인 영역, 또 정신 건강과 관련된 영역, 지금 다시 말하면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학생들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단체에 우리 교육 가족들이 점점점 마음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하는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대변해주고 있는 지표들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인성 그리고 심리 정서적인 지원, 정신 건강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최근에는 이제 성 관련된 성 인지나 딥페이크와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총괄하는 하나의 과를 만들자. 이게 생활교육과이고요. 이러한 과가 만들어지면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총괄해 가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전부 다 재분류해가지고 문제를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접근하고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모색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전략들이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고 그와 관련된 정책들이 더 심도 있게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올해도 또 인성교육 프로그램들 새로운 것들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교육계 올해 큰 변화들이 몇 가지 좀 예고가 돼 있습니다. 먼저 전국 초, 중, 고 교육에 도입이 되는 AI,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당초 이제 정부가 올해 곧바로 이 AI 교과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교과서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최근 국회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학교 재량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채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학교 현장이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별로 좀 이거를 좀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이 혼란을 더 많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처음 이 AIDT 이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로 발간되어진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국회를 설득할 테니까 교육 현장에서는 이것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그 정부의 안이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교육감들은 가급적이면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도 이제 그런 의견을 냈었고요. 그런데 국회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교육법을 통과해서 이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 지위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우리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근거나 법적 어떠한 체계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따라서 교육 자료로 이렇게 활용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되어지면서 다시 더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게 교과서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검토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또 하나 이제 고교 무상교육 대한 이슈도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일몰 예정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을 연장하지 않고 올해 중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몰이 3년 연장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교육부가 제의를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데 전국의 시도교육감들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역시 좀 첨예하게 지금 정치권의 입장, 정부의 입장, 그리고 일선에 있는 교육 현장의 입장들이 다 조금씩은 엇갈리고 다른 것 같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이시고 또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예, 이 부분 관련해서 고교 무상교육비가 3년간 연장됐다는 데에는 환영하고요.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육감들은 대부분 다 이 연장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다라고 저도 듣고 있고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연장된 게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정부의 교육 개혁의 한 축인 유보통합 문제도 있습니다.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을 통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유치원 교육은 교육청에서 관할을 했지만 유치원 전 단계인 어린이집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관할을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걸 좀 한번 통합을 하자라는 논의가 있었고 제안이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아직 무리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관련 법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시행이 당장은 불투명한데 유보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혹은 앞으로 이 유보 통합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실 예정이신지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관련되어지는 법령이 나와야 그거에 입각해서 저희가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 관련 3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은 이 불투명하고 그 불투명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저희는 지금까지 시범 사업으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특별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그 어떤 수준 차이 또 서로 다른 제도에서 오는 그 다른 차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좁혀보기 위해서 저희는 많은 역량 강화 연수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바로 이 3법이 통과되어지지 않으면 이 혼란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희는 준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관련한 연수들이나 기본적으로 그 간극, 지금에 있는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 이제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계시고 이제 이후에 법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는 꾸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도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올해부터 이제 전면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한 반에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수업하면 무조건 수동적으로 그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에서 수강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듣는 것처럼 학생들이 직접 과목을 선택하고 자기한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제 수업을 듣는 그런 제도인데요. 광주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재작년부터입니다. 시범 운영을 해왔습니다. 시행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지 많이 현장에서 뭐 얼마나 준비는 완벽하게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평가를 했을 때에는 거의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또 좀 뭐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2023년 9월에 저희는 빛고울 온학교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개교를 해가지고 그 K-무크처럼 우리 아이들이 듣고 싶은 교과목을 개설해가지고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고 지금 그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온 학교가 지금 개교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개설을 학교가 못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강사가 더 없고 장소도 없고 그럴 때 그것을 우리 온 학교에서 전부 개설을 해가지고 강사도 마련하고 그리고 장소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가면서 학점을 부여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기 원하는 교과목 얼마든지 우리 학생들이 신청만 해주시면 저희가 개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 좀 개선의 방안이 좀 이분들은 필요하겠다. 그리고 올해는 좀 집중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개선을 해나가겠다 싶으신 영역이나 부분이 있을까요? 교과목을 개설하는데 그 교과목의 폭이 넓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는 아무리 많은 교과목이라도 다 개설해 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흥미도 관심도 이게 기존의 교과목이나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런 교과목을 개설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나 요청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쉬운데요. 그 많은 것을 신청하셔도 저희가 소화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의 광주 교육도 올해 예상되는 우리 광주 교육의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습니다. 올해도 뭐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 학생,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주 교육은 미래로 나아갑니다. 정말로 광주 교육은 또 시민들과 함께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얼만큼 광주 교육에 애정을 갖고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가 그리고 광주 교육에 얼마만큼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광주 교육의 발전 속도도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25년에는 저희는 교육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겠다라고 하는 야심차게 광주 교육을 시작을 했으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가 과연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실력이나 의지가 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국회 소추인단이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기로 하면서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현재 국회 소추인단 중 한 명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국이긴 한데 저희 KBC 여의도 초대석 처음 모셨는데 예. 광주 전남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좋은 사옥에 있는 우리 KBC 여의도 이곳에 와서 방송하게 돼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조속히 이 시국이 정리돼서 안정적인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단 1차 시도는 실패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셨나요? 아까 우리 네.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공수처의 실력과 의지가 네. 정말 백일화에 드러난 장면이었다. 그렇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네. 뭐 수사권을 다시 넘긴다느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공수처가 만들어진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정립하면서 네. 권한을 남용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사법국가, 네.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하라는 네.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다소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끼쳤지만 포기하지 말고 네. 제2차 집행을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공수처 산파 역할을 하셔서 애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1차 집행 때도 경찰은 저항하는 경호처 직원들 다 잡아가자 뭐 이런 네네네. 거였는데 공수처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 뭐 이래서 막 그 뭐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약간 뭐 네네네. 엑스맨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네네네.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어찌됐든 네. 뭐 경찰 측에서 그런 이제 제2 뭐 경호처장이나 차장이나 네. 체포하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제1저지 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관저에 들어가는 대문 제1저지선, 제2저지선 그리고 관저 앞까지 있을 네. 때 공수처 검사 3사람이 1, 2저지선 다음에 안내받아서 일종의 네. 3명만 관저 앞까지 가고 공수처 검사들의 집행을 지원하러 나간 경찰력하고 떨어져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남는 것은 네. 거기서 그냥 제1저지선, 제2저지선을 뚫고 갔는데 네. 거기서 물러나서 밖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저앉아서 국민들, 네. 많은 국민들이 체포영장의 집행을 얼마만큼 염원을 했습니까? 그 힘을 동력으로 삼아서 거기서 농성 같은 그러한 저항을 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 점은 매우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 키세스 시위대라고 네네네. 그래서 그 온라인에서 한참 예. 회자가 되던데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들 이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집행까지 갔는데 그런 점이 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허탈감, 상실감을 준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네. 그날 그 눈이 오는 그런 상황에서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던 우리 국민들이 네. 정말 눈을 맞아가면서 키세스 응원단이라고 하는가요? 예, 그분들의 그런 눈물겨운 어떤 의지, 투지 그런 걸 보면서 참으로 탐복했고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희로서는 네.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 공수처 즉각 수사에서 손 떼고 경찰에 넘겨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공수처에서 수사하든 경찰에서 수사하든 검찰에서 수사를 하든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뭐가 다른 건데 자꾸 공수처는 수사하지 마라, 검찰은 하지 마라, 경찰이 하라 왜 이러는 건가요, 근데?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기본적으로 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위 이권 정당 아니냐, 이권 카르텔 아니냐라는 네. 비판이 있을 정도로 그러한 집권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현재 국민의힘은 정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데 대선에서 정권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관심보다는 네. 국민의힘의 소위 주도권 정당 그 정당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가느냐 어떤 세력이 갖고 가느냐 네. 그것은 현재 아스팔트 소위 태극기 부대와 연대하는 세력이 가져간다 할 정도로 즉 이것은 현재 내란죄로 단정되고 있는 소위 이 반국민 세력에 네. 동조하는 거 아니냐 그것을 저는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을 주도권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 형국이 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체포영장 시한 마감일에 국민의힘 의원들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경찰들 뭐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러면 뭐 당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뭐 움직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뭐 이런저런 여론조사가 나오는데요. 그러나 현재의 이 전국에서 내란을 저지른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과 형사처벌의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세력이 25%에서 30%까지 된다는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그 반대하는 세력의 주류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뭐 전국이 어찌 됐든 대한민국이 어찌 됐든 대한민국의 국격이 어찌 됐든 대외 신인도가 어찌 됐든 관심 없이 또 국민들의 절대 다수의 어떤 방향과는 관계없이 일단 주도권부터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는 정치인들 그분들에게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 안위는 사실 뭐 큰 관심이 없고 큰 관심이 없는 문제죠. 사실은 관저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제2 내란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 일종의 헤게모니 쟁탈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지시를 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박종준 경호처장이 본인 판단으로 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실은 제가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제가 민정 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 비서관실에서 파견 나온 박종준 총경이었습니다. 그러다 경무관 승진해서 이제 일선 경찰서장으로 나갔는데 그 뒤에 말 그대로 이제 국민의힘 전신 정당으로 뭐 소위 변절 저로서는 변절이라 봅니다. 변절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쪽으로 2번 출마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경호처장의 자리라는 것이 제가 대통령님을 뭐 좀 노무현 대통령 모셔보고 문재인 대통령도 모셔보고 장관까지 했는데 경호처장의 자리라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과 가장 근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리입니다. 공사석을 막느라고. 그런 관점에서 이 비상계엄 내란 행위의 시작이 언제였느냐가 작년 말부터 시작이 됐고 올해 5월 또 10월, 11월에 구체화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1년 이상 쿠킹된, 익은 준비된 이 내란 행위를 경호처장이 몰랐겠느냐. 라는 우리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의 박종준 처장이 고발이 됐고요. 그렇다면은 본인 스스로 이 내란 행위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면 당연히 지금 결사항전으로 무기까지 동원해서 결사항전으로 제2의 내란 행위를 획책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박종준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나 뭐 이거 관계없이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냥 이심전심으로 지금 저항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종준 처장이 뭐 경찰대 2기인데 수석 졸업하고 뭐 행시도 최연소로 묻고 보니까 나이 45세 치안정감 경찰청 차장하고 말씀하신 대로 2012년, 2016년 총선 고향에서 나와서 떨어지고 맞습니다. 혹시 또 뭐 총선 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기본적으로 지금 하는 행위들이 다 정치적 행위들이잖아요. 본인이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대한민국 경호처장이 입장문을 발표한다. 그 입장문의 내용 자체가 다 줄줄이 다 틀린 내용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를 선동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오히려 뭐 그런 측면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은 현재 사실상의 경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행위를 한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다. 탄핵 심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단이 탄핵 그 혐의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고 왜 빼는 건가요? 내란죄라는 죄, 이제 죄가 성립을 하려면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지
네. 이른바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성립 여부는 법원에 의해서 네.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야지 네. 확정이 되고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돼가지고 이제 소위 뇌물죄하고 네. 강요죄 등등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 최종적인 재판을 하는데 3년 이상 걸려서 4년 뭐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내란죄 역시 그렇게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형사법정, 형사재판에서 확정할 문제지 위헌을 저지른 현직 대통령의 위헌 행위가 네. 얼마나 중하냐 그리고 중함으로써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할 정도로 중하냐 약하냐 경하냐라는 것을 헌법재판에서 네. 탄핵재판에서 심판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징계재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징계재판이라는 것은 형사적으로 유죄 무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내란 행위, 즉 계엄을 선포하는 행위, 포고령을 택도 안 되는 포고령을 만들어서 네. 발표하는 행위, 그리고 국회와 중앙선관위의 군 병력으로 침탈을 해가지고 아니 근데 일반인들이 언뜻 듣기에는 네. 아니 계엄 선포 저거 저 내란죄 저지른 거고 내란죄 저지르니까 탄핵을 하는 거다라고 네. 해서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일단 가결됐으니까 내란죄는 빼고 합시다 그러면은 저거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네. 지난 박근혜 탄핵 때도 헌법재판소는 네.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무슨 죄에 해당합니다, 무슨 죄에 해당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내란죄라고 주장을 하든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든 내란 행위를 열거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죄의 성립 여부는 위헌 행위를 판단하는 데서 하나의 참고를 삼을 뿐이지 그것은 형사법정에서 판단할 일이고 네.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뭐 결정적인 청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그것은 구애받지 않고 우리 자유롭게 판단을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경원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대국민 내란 사기다 뭐 이런 표현까지 네, 쓰는데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이달표가 나와서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그때 탄핵안에 찬성한 사람들은 이게 내란죄라고 하니까는 찬성을 한 거지 내란죄를 빼고 탄핵안을 투표에 붙였으면은 그분들이 찬성을 뭐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투표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 말 잔치거든요. 아무 말 잔치. 잔치인가요? 네.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아무 말 얘기를 할 자격이 되려면 관잡해 가지고 네. 거기 있는 그 군중들 소위 아스팔트 태극기 네. 부대를 선동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여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네. 윤석열의 이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 행위에 네. 명확하게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다.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나서 네. 국회의 탄핵 소추에 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래도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네. 사실상 현재 제가 제2의 내란 행위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 당이 고발도 했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소위 제2 내란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선전선동 행위, 즉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합법화하고 오히려 민주당을 뭐 내란 행위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 주도 세력의 핵심이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중진분들이 탄핵소추 의결에 가담한 8명의 말 그대로 정말 정의로운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이랬으면은 찬성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 아니고 그러한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는 좀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더라도 체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뭐 적극 해보자, 뭐 저항해보자 이런 거는 무슨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역사를 반면 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이라는 이 탄핵의 네. 내란 주범에 대해서 털고 가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새싹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당의 건강성을 위해서 또 역사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는 네.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그리 되지 않고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국민 일각의 비판이 있고 다른 측면에서 현재는 집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수구적으로 보수적으로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쟁탈하는
그러한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의의 관점, 역사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잃고 있다. 그런 시각에서 모든 전국을 재단하고 있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옳고 그런 것이 지금 없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니 뭐 집권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권력도 내줄 거라고 생각하고 뭐 당이 부서지네 마네 그러고 있는데 그 주도권을 거기서 가져가서 뭐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이 우리나라에 있는 보수적인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네. 친일을 미화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 중에 그중에 다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속에서 결국은 새로운 세력들, 국민의힘의 건강한 새로운 세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수구 세력을 통해서 그 안에 주도권을 통해서 새로운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현재는 거기에 좀 혈안이 돼 있고 몰입이 돼 있기 때문에 역사의식이나 정의의식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어제 비상의총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말씀 들으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별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비중 있게 듣지 않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기승전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공세하는 것이 뭐 효과적이라고 지금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선법, 선거법 위반의 재판이 무슨 뭐 엿가락처럼 늘어진다든지 또는 시작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으나 아시다시피 지금 항소심이 지금 기일이 잡혀가지고 내일 모레면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정정당당하게 응할 것이고 지금 그런 턱도 안 되는 그런 말에 대해서 별로 귀담아 들을 생각도 없고 값어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여쭤본 거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나오기 전에 탄핵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걸리적거리는 거 무거운 거 다 떼고 그냥 확실한 걸로 가자 가볍게 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말이 됩니까?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윤석열 탄핵 기일이 14일, 16일, 21일, 23일 그리고 다음 달 2월 4일까지 5번 잡혔습니다. 이것까지만 해도 2월 4일이에요. 2월 4일 전에 1월 달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위반에 2심 항소심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계산 자체가 그거는 수학도 아니고 산수입니다. 그렇게 산수를 그렇게 못하면 뭐 말할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산수가 안 되는 사람들인가요? 그 페이스북에 시간이 다 돼서 공존, 정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다 뭐 이런 말씀을 적으셨는데 이건 뭐 어떤 뜻으로 적으신 건지 마무리 말씀 좀 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 KBC 방송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는 때인데요. 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첩경은 정말 겁도 없이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 소위 내란 수괴범에 대해서 가차없는 형사적 심판과 그리고 조속한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심판이 파면이 저는 나라를 안정시키는 첩경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법사위 간사직 뭐 장관 한 사람이 사선의원 한 사람이 법사위 간사직 한다는 것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비상체제에 맞게끔 조속히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 슬로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좀 진행되면 한 번 더 모셔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